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압록강 잘 아시죠? 두만강도 잘 아시죠? 근데 압록강, 두만강보다 더 중요하고요. 우리 민족사에 가장 의미를 가진 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송화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고구려에 연관돼서 압록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압록강에 관한 오해가 많이 있는데요. 압록강은 절대 국경의 강도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한반도와 대륙을 갈라놓는 천년의 장벽도 지형지물도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가 있어요. 압록강의 발원지는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백산 천주로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천주를 특별히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천주란 용어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청나라 말기에 청나라 관리가 쓴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슴 깊은 말이죠. 천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오로지 송화강입니다. 압록강은 사실은 해발 1950m 지점인데요. 삼지연의 사기문 폭포에서 시작된 겁니다. 제가 2004년도에 삼지연에 가본 적이 있어요. 신령스러운 것이죠. 지금 북한이 자기들의 김일성 성역화 작업의 일환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압록강은 백두산로고 출발해서 상류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중강진인데요. 중국 쪽에서는 임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발해인들이 비로소 배를 타기 시작하는 곳인데요. 임강부터 중류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성인 지반이 있는 지역을 통과해서 다시 하류가 전개되는데요. 중류는 상당히 짧은 거리죠. 보는 것처럼 북쪽에서도 많은 강들이 압록강으로 몰려들고 그리고 남쪽에서도 많은 강들이 압록강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압록강은 사실은 한반도와 남만주 일대를 연결한다는 가장 중요한 하계망, 수계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상과는 달리 전 근대사에 있어서는 강이 중요했습니다. 강상교통이 중요했고 실제로 육로교통은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강이 가진 기능이 많고 저는 6가지로 정의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정적 통합을 하는 데는 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물류망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덧붙인다면 저는 의미적 기능, 즉 미닝의 역할도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 밖에도 3가지 정도의 요소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록강은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는 중요했죠. 압록강에 관한 기록들을 쭉 뽑아봤습니다. 사기 조선전 한서 지리제 보면 폐수, 염난수, 마자수, 청수 이런 글들이 나오거든요. 이때 폐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 밖에도 통감, 요사, 통고죠. 그리고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고 북성 말년에 고려했던 사신 있지 않습니까? 이 서공이 쓴 선화봉사 고려도경에도 압록강에 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원일통지, 명통지에도 역시 압록강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주에서 명멸한 세력들에게 그리고 한반도로 접근하는 세력들에게 압록강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와 수나라, 고구려 당나라 전쟁 때도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구려 멸망할 무렵에도 결국은 이 압록책을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양성이 함락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압록강을 대수, 그리고 압록강을 흘러드는 혼강을 소수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고구려 얘기할 때 대수맥, 소수맥 그러는데 바로 이때 대수에 해당하는 것이 압록강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명칭이 불려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그 명칭을 부여하는 집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하나는 구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한강 그랬을 경우에는 전체를 한강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구간마다 명칭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칭이 다른 강과 유사할 수 있는데 그건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뭔가 표현할 때 동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부르는 이름 외에도 한자명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비슷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강 이름이 무엇입니까? 폐수, 요수 이런 겁니다. 그래서 폐수를 둘러싸고 얼마나 심각한 논쟁이 벌어집니까? 요수만 하더라도 요와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서 원조선의 영토, 영역 등등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국내성, 즉 고구려 두 번째 수도를 설명하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압록강의 위상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진은요. 압록강 본류로 들어가는데 하구류 부근에서 바로 가까이 들어가는 데 있는 곳입니다. 이 지류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일보가라고 불러요.
한 발짝만 건너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보이는 패들이 있고 왼쪽에 덤불이 고진 것이 북한 땅이에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 지역을 위에서 바라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쭉 띠가 들려져 있는 것이 압록강이고요. 그리고 북한 쪽으로도 물줄기가 보이고 그리고 아래쪽 중국 쪽으로도 물줄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 언덕이 중국인들이 호산 장성, 즉 명나라의 만리장성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지역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위치와 역할을 놓고도 사실은 간도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왼쪽 사진은 바로 호산 장성을 95년도에 찍은 겁니다. 그 당시 때는 이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가게 되면은 2004년도 이후부터 확장시키기 시작해서 지금은 더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지만은 중국이 이렇게 성문을 만들고요. 성벽을 다시 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나라 만리장성의 동단 종점이다. 당연히 압록강은 국경강이라고 해서 각인시키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곳은 예전에 바로 고구려에 박작성이 있었던 겁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박작성 있는 우물터를 발굴한 사진인데요. 중국학자들이 발굴하면서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유물들과 함께 목재로 만든 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우물을 정교하게 굽돌이 양식으로 쌓아가고 그리고 화강을 다듬어서 예쁘게 만든 것이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을 보면은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존재를 모르고요. 여기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만드는 문에서 아래쪽으로 해서 깊숙이 쭉 들어오게 되면은 물가에 이런 것이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이 산의 하단부인데 고구려인들이 쌓은 산성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박작성이에요. 바레시대 때는 이 지역을 박작구라고 해서요. 예를 들게 되면 우시리스크 지역에서 솔비인부에서 키웠던 말들을 육로로 쭉 운반해서 중강진 건너편에 인강이라는 데까지 몰고 와서 거기서 배에 실어서 아마도 배에 실어서 내렸을 겁니다. 이곳은 바레시대는 박작구라고 불려졌는데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봤던 지도의 가장 뾰족한 부분이 중강진이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이 임강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부터 압록강의 물줄기가 비교적 배를 띄울 만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쭉 내려다가 쭉 이 박작성 바로 앞인 박작구까지 와서는 강배를 놓고 바닷배를 갈아타고 황해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항구가 어디냐면 바로 박작구예요. 그만큼 여기는 고구려에게 발에게 중요했고 당연히 그 전에 조선 사람들에게도 중요했겠죠. 그리고 하구에 내려오니까 왼쪽에는 신의주, 단동시 건너편의 신의주인데 1995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이후에 찍은 거지만 여기부터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폭이 넓은 바다로 향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것을 예전에 안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동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동쪽을 안정시키다. 그런데 1962년도에 모택동은 단동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이때 단은 붉을 단자고요. 그래서 동쪽을 붉게 물들이다. 이런 공산주의의 이념이 녹아있는 것이 단동이란 지명입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단동이란 지명을 사용하지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아셔야죠. 중국과 우리의 차이점, 일본과 우리의 차이점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런 지명을 정할 때도 반드시 국가발전 전략이라든가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뼈아픈 소리지만 우리는 역사의식이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왼쪽을 보니까 이 사진은 단동 시내에 있는 것이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전진적이고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특징이죠. 여기 중국 인민해방군인데 실제로는 의용군이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팽덕회입니다. 이들은 6.25 전쟁 때 참여한 중공군입니다. 시진핑이 부지속 시절에 왔을 때 이 전쟁을 의로운 전쟁이라고 불렀고요. 그 이후에도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니까 그 당시 때 중공군들이 여기를 건너는 장면이죠. 지금도 중국 군대들은 압록강에서 압록강을 건너는 훈련들을 하고 부교 설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압록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압록강 하구를 보니까 바다와 같기 때문에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왼쪽은 조선시대 때 지도고 그리고 오른쪽은 바로 대동요 지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압록강은 전체가 중요하고 특히 하구는 이런 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동아시아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 한국 지역과 중국 지역과 일본 지역은
잘하면 상생과 공존의 구도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북통일은 물론이거니와 최소한도 압록강 하구만큼은 실효적 지배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나라가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 압록강 하구는 실효적 지배가 필요하다는 것이 역사학자로서의 견해입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김정일이 신의주에 경제특구를 건설하고자 했을 때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이 중국 당국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체포되고 이 계획이 무산된 것은 압록강 하구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중국의 불가피한 전략이죠. 일부에서는 6.25 때 오택동의 단독 결정으로 추진됐던 중공군 또 의용군의 파견은 다른 여러 가지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만주 일대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조선공산당과 그 유관 세력들을 일부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국경지대의 중국적 영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똑같은 것이 바로 두만강인데요. 두만강은 압록강과 더 비교했을 정도로 동네 쇳강이에요. 이거는 토문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좁습니다. 오른쪽은 비교적 더 하구 쪽에 내려서 찍은 건데 역시 그래도 넓은 곳은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상류역에 가면 그건 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왼쪽에 보이는 것은 바로 강희제 때 강희제 명에 의해서 프랑스 신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적 측도법으로 만든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은 국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도 갈등, 간도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자료 중에 하나가 이 지도입니다. 오른쪽은 사이섬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용종 가까운 곳에 세워진 것인데 일반인들이 쉽게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이섬은 말 그대로 간도란 뜻이고요. 간도란 명칭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주장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셋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면서 동간도, 북간도, 서간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두만강 하구를 쭉 타고 내려봤더니 이런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발해 일시수도였었죠. 그리고 발해인들이 일본 열도로 진출한 거점이라고 했던 바로 용원부입니다. 동경성인데 훈춘의 외곽에 있는 방천항구에 있는 겁니다. 방천은 말 그대로 촌을 방어한다는 의미니까 얼마나 군사적으로 요충지겠습니까? 방천항이 새로 관광지를 개발하면서 세우는 것인데요.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두만강 하구를 조망하고 멀리 동해가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국기가 3개가 있는데 러시아기, 중국기, 그리고 북한기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가니까 이거는 제가 러시아 국경 쪽에서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우이다리잖아요. 우정의 다리인데 오른쪽은 중국 땅이고 건너편은 북한 땅입니다. 이렇게 요 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24km 구간은 중국이 차지하지 못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동해를 진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1860년 이후에 중국은 약 100만 평에 달하는 영토를 러시아에게 마지막까지 다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동해로 진출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두만하구는 장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만하구를 놓고 러시아 협정을 벌이고 북한을 어르기도 하고 그래서 나온 계획 중에 하나가 낮은 선봉지구 개발 속에서 중국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진항 1부도 4부도 특히 1부도를 약 50년간 조퇴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우리는 단순하게 경제 측면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죠. 우리나라 경제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경제인들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것이지. 우리는 주변 강국들처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그리고 자존심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낮은 선봉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은 중국의 군사 전략 그리고 해군 진출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은 현재로서는 한반도와 대륙을 가르는 상징이 돼 있었고 우리 민족과 중국과 나누는 분기점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압록강과 두만강은 유효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압록강과 두만강의 성격 그리고 특징 그것이 가진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